지난 이야기. 조선에 건너와 통신사를 파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일본 사신들. 하지만 막상 통신사를 파견하자 대접이 소홀하기 짝이 없는데요.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대놓고 옷을 갈아입기까지 하죠. 게다가 히데요시가 선조에게 보낸 편지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 선언에 당황한 조선에선 처음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전쟁 준비에 나서는데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선과 일본의 국력이 각각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로의 시각. 조선이 전쟁 회의론에 휩싸이고 전쟁이 날지라도 침략군이 몇 만에 그칠 거라 예상했던 것은 일본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세계관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자료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태종 때 그려진 세계 지도인데요. 이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지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게 그려져 있고 조선도 중국의 절반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조그마하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 당시 조선의 세계관이었어요. 세상은 대국 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조선이 명과 함께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나라이다. 저 외국은 뭐 몰라. 저렇게 째까놨겠지 뭐.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국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이 지도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노획한 히데요시의 부채입니다. 보시면 조선의 지도와 똑같이 명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두고 거대하게 그렸습니다. 반면 조선과 반대로 일본을 크게 그리고 조선을 작게 그렸죠. 이렇듯 일본도 조선을 작은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명으로 두고 조선은 그냥 지나가는 길 정도로만 봤던 거죠. 국력 비교. 그렇다면 실제 서로의 국력은 어땠을까요? 먼저 국력의 기본이 되는 토지와 인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본의 국토는 아직 점령되지 않은 홋카이도 지방을 제외하더라도 조선 국토의 약 2배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조선 인구는 800에서 1000만으로 추정되는 반면 일본의 인구는 1200만에서 1600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조선보다 1.5배나 많았죠. 따라서 토지와 인구는 일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식량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토지는 조선보다 2배나 넓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산이 많고 북쪽 지역은 추위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렵죠. 조선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가 있다면 일본엔 그들의 곡창지대인 관동평야가 있고요. 따라서 쌀 생산량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모량은 어땠을까요? 종종 인터넷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인들은 밥을 사발로 퍼먹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밥심으로 사는 나라죠. 반면 일본은 소식을 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 끼에 먹는 양도 많이 차이 나는데 조선은 하루에 3끼를 먹는 반면 일본은 2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 소모량은 일본이 훨씬 적었겠죠. 쌀 생산량은 훨씬 많은데 소모량은 훨씬 적으니 식량 측면에서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다음으론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일단 전투 경험부터 살펴보자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120년이나 전쟁을 치렀으니 전술, 전략이 무수히 발전했겠죠. 일본은 축성 기술이라고 해서 성 짓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사실상 센고쿠 시대 전쟁이 성 따먹기였거든요. 그러니 일본이 남쪽 해안가를 점령하고 외성을 쌓고 버티자 조선군이 감히 쳐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성이 워낙 견고했거든요. 그렇다고 조선성은 쓰레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신각이 보수를 해놓은 연안성은 적의 공격을 잘 버텨냈거든요. 문제는 그 보수 작업도 백성이 싫어한다고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 짓는 기술이 발달했단 건
반대로 성 무너뜨리는 기술, 즉 공성전도 발달했다는 거겠죠. 일본군은 성 따먹기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 조선 성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그냥 한양까지 쭉 걸어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전투 경험은 단순히 전술, 전략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침투부 채널에서 임용환 박사님이 출연하신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병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싸움을 해댔으니 거의 인간 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병사는 오랜 평화로 인해 싸워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 말이 군대지 전투 기술을 배우는 군생활보다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는 요역에 동원되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라 군대를 유지해봤자 쓸모가 없으니 차라리 이 노동력을 다른 일에 투입한 건데요. 요즘 태풍 불고 홍수 나면 군인들이 투입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군역의 요역화라고 해요. 게다가 이것마저도 뇌물을 주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부에 적힌 인원과 실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차이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순신이 전라좌수사가 되자마자 시도 때도 없이 막사 다 돌면서 인원 체크를 한 거예요. 상황이 이 지경이니 훗날 전쟁이 터지자 조정에서 이 일에게 병사를 모집해 싸우라 했는데 막상 모아보니 죄다 웬 선비들이 갑옷도 없이 책 들고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일본 병사 한 명이 조선 병사 둘 셋을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게다가 지휘관도 차이가 나는 게 일본은 칼의 나라인지라 무관, 즉 사무라이의 수장이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였던 반면 조선은 붓의 나라인지라 문관을 높게 쳐줬기 때문에 고위 장수도 대부분 문신이었어요. 권율도 원래는 문관이었다니까요. 총사령관 류성룡은요, 문관이죠. 얼마 전까지 직접 전장에서 지휘를 했던 장수들과 글로 전투를 배운 장수들이 맞붙는다면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하겠죠. 자, 그런데 병사 하나하나의 능력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본군은 병력도 많았어요. 조선은 전국에서 칼 들 줄 아는 사람이 총동원됐어도 20만 정도인데 일본은 자기네 나라 지킬 병사는 남겨놓고 정벌군만 뽑아서 왔는데도 30만에 육박하는 병력을 동원합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일본이 동원한 병력 규모는 가히 상상 초월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도 달랐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얕보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 준비는 철저히 했어요. 원래 목표는 명나라까지였으니까요. 20만에 다다르는 병사를 동원하고 나고야에 전쟁 기지를 조성하고, 참고로 이때 말하는 나고야는 지금의 나고야랑 다릅니다. 군사를 나를 선박도 대량으로 축조하고 병사를 무장시킬 조총도 대량으로 만들고 말이죠. 반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이 얼마 안 될 거라 생각했기에 성곽 보수 작업도 제대로 안 해놓고 따로 배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배마저 수장시킨 게 누구였더라? 병사를 따로 모집하거나 훈련시켜 놓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 이미 한참 늦고 말았죠. 그나마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등용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거고요. 조선은 일본보다 문화가 발달하고 선진 기술의 도입이 빨랐다고 하지만 일본이 조총을 도입하면서 선진 기술의 격차는 좁혀졌으며 문화는 전쟁 땐 별 도움도 안 된 데다가 오히려 도자기 공들이 죄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전쟁이 끝난 뒤 일본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죠. 아, 선박과 화포 기술은 논외이긴 했네요. 반전의 요소. 자, 그런데 이토록 불리한 조건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전쟁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등장으로 인해 일본 수군이 겁에 질리게 만들고 해상 보급로를 끄는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이순신 말고도 대단한 장수들이 많긴 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일본 측에도 대단한 장수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건
이순신 딱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건 선조의 몽진이었다고 봅니다. 의도는 불순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아예 명나라로 도망쳐버리려 했거든요. 선조는 요동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 정도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가 거절해서 못 가고 말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론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으니 왕만 사로잡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던 일본군이 목표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당황한 일본군이 더 이상 진격을 멈추고 시간을 끄는 사이 이순신이 해상을 장악하고 의병이 봉기하고 명군이 참전하는 등 반격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명의 참전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명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조선이 일본에 먹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명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일본군이 물러났을까요? 오히려 군대를 더 투입해서라도 필사적으로 호남을 먹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일본군이 후퇴를 결심하게 된 건 전적으로 명의 참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에 두 조건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줬다면 명의 참전은 전쟁을 끝낼 이유가 됐던 거죠. 이것 말고도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 일본군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선보다 따뜻한 지역에 살던 일본인들은 평안도, 함경도의 추위에 꼼짝도 못했으며 자꾸 전염병이 돌아 병사를 많이 잃기도 했거든요. 물론 조선군도 질병의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순신이요. 조선 수군을 박살내는데 1등 공신은 원균이었지만 2등 공신은 질병이었거든요.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양군 모두 고초를 겪습니다. 원래 히데요시의 계획은 조선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에서 일본군이 자급자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선이 식량이 부족해서 여기에 차질이 생깁니다. 게다가 보급로까지 끊기니 고통은 더할 수밖에요. 반대로 조선도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명나라에서 기마병을 보내면서 말 먹이는 조선에서 알아서 조달하라 했는데 이것도 있는 거 없는 거 긁어 모아 겨우겨우 대줄 정도였으니까요. 이러한 요소들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을 줬기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양국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양국의 국력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임진왜란 발발에 대해 알아봅시다.